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요오드가 우리 몸 안으로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고 단맛도 좋으면서 약성 또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무를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요즘 수확되는 무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아주 많아서 건강에 보약이 됩니다.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깍두기, 나박김치, 무말랭이, 치킨무, 단무지,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무를 많이 먹잖아요. 그 중에서 인기 있는 요리 중에 하나가 바로 무나물이죠. 우리가 무나물 만들 때 보통 어떻게 만드나요? 들기름에 채로 썬 무를 넣고 달달 볶아서 소금으로 간을 하고 여기에 깨소금을 넣어서 보통 먹잖아요. 오늘은 기름을 넣지 않고 무를 볶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그 들기름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 주시고 여기에 비장의 재료 하나를 더 넣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도 채를 썬 다음 무와 함께 담아 주시고요. 이 양파를 하나 넣게 되면 무의 해독작용이 배가 되고 단맛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와 양파를 담은 통에다가 소금으로 1시간 정도만 절여 주시면 돼요. 다 절여지면 무가 흐물흐물하게 되고 무와 양파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있을 건데요, 이 수분도 버리지 말고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냄비에 절여진 무와 양파를 넣고 그리고 들기름 대신에 물을 1컵 넣어 주시는데요, 들기름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들기름을 넣어서 무나물을 만들게 되면 들기름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들기름은 넣지 말고 이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센 불에서 먼저 끓여준 다음에 중불로 익혀주시고요. 이때 물이 쫄아서 바닥에 조금만 깔릴 정도 남을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먹기 직전에 바로 이 들기름을 1스푼 넣어 드시면 고소하고 달달한 무나물을 드실 수가 있죠.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의 독소를 배출해주는 해독작용에도 아주 좋은데요, 그럼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고 단맛도 좋으면서 약성 또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묽게 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우리가 무를 생으로 그냥 먹으면 알싸한 매운맛이 있죠. 이 바로 매운맛이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시니그린의 효능이 바로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촉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점액이 나와 호흡기에 붙어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이뿐 아니라 점막이 호흡기 외벽을 보호해서 각종 세균이나 감기 바이러스 등이 쉽게 우리 몸으로 침투하지 못하게끔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는 감기약과는 좀 다르게 무는 기관지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준다는 좋은 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효능 때문에 가래나 기침 등의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특별히 이 기침, 가래 증상, 그리고 호흡기에 도움이 되도록 무를 먹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건 무를 바로 주스로 만들어서 마시면 되는데요, 이때 무와 배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겨울에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배숙을 만들어서 마시기도 하잖아요. 배 자체에도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기침을 먹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배와 무를 함께 드시게 되면 겨울에 건조했던 기관지가 촉촉해져서 기침도 줄여주고 가래를 묽게 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가 쉬워지게 돼요. 또 무와 배는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기관지염이나 편도선염, 후두염, 이런 목에서 오는 열감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은 무와 배를 약 1:1의 비율로 섞어서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무에는 초록색 부분이 있고 흰색 부분이 있죠. 이 중에서 흰색 부분은 매운맛이 좀 더 강하고 초록색 부분은 단맛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스를 만들 때에는 초록색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와 배 껍질도 꼭 함께 갈아주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속살보다 껍질에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배에 있는 씨만 제거하시고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신 다음 그대로 마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너무 걸쭉해서 마시기가 힘들면 면포에 좀 걸러주신 다음에 드시면 마시기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소화에 좋은 건데요. 우리가 천연 소화제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무입니다. 왜냐하면 무 안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와 디아스타제가 풍부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효소인 프로테아제도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이 무를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이 되거든요. 김장을 하고 나서 돼지고기 삶은 다음에 우리가 수육 많이 하죠. 이때 이 김장김치 그리고 남은 무를 가지고 양념을 더해서 무김치를 만들어 수육과 함께 먹을 수 있죠. 이렇게 드시는 게 무의 단백질 소화 요소인 프로테아제 덕분에 정말 좋은 음식의 궁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또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주식이 뭐죠? 바로 쌀이죠. 우리가 쌀밥을 먹을 때 무로 만든 반찬을 드시는 게 그래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보통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무로 만든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무에 함유된 이 효소들은 열에 좀 약하기 때문에 무의 소화 효소를 섭취하려면 사실 열을 가하지 않은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동치미나 깍두기가 정말 안성맞춤이 되겠죠. 그리고 무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에스터라제가 아주 풍부한데요. 우리가 집에서 흔히 많이 먹는 야식 중에 치킨이 있죠. 이 치킨 배달을 시키면 치킨무가 꼭 같이 오죠. 바로 지방이 많은 치킨을 먹을 때 무를 함께 드시면 입안도 아주 깔끔해지고 소화도 잘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무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데요.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이 식이섬유가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체외로 배출시켜 주므로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또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무의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좋기 때문에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칼륨의 대표적인 효과가 바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겁니다. 혈관 내의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압 상승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무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엽산 또한 무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엽산이 혈관의 염증을 억제해 줄 수 있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무가 혈관 건강에 정말 특효약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네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인데요. 무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베타인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 소변으로 독성을 배출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에는 식물성의 유황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식물성의 유황성분은 미세먼지로부터 오염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의 독성들을 해독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무 안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담배의 니코틴을 직접적으로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역사 기록에 보면 담배를 좋아했던 정조대왕이 담배로 인한 몸의 독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물을 많이 섭취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이라서 특히 유방암 그리고 폐암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해독작용을 넘어서 항암작용까지 하는 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다섯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의 함량이 높기 때문이에요. 무 100g에는 칼슘이 약 20mg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을 섭취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건데요. 무를 충분히 말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고 무의 성분들이 응축이 되게 됩니다. 무말랭이 약 100g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무려 310mg이나 된다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가 약으로 만들 때의 함량에 가깝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발병을 하게 되죠. 이 골다공증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위험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만약에 골반에 골절이 생기게 되면 65세 이상은 약 30%가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고 80세 이상은 약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이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약 1000mg 정도인데요. 무말랭이를 400g 정도 드시면 하루에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칼슘을 섭취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칼슘은 기본적으로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성분이라서 이 흡수를 위해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요즘에 비타민 D를 따로 챙겨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바로 이 무말랭이에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말랭이가 골다공증 예방에도 정말 좋은 이유가 되는 거죠. 이 무말랭이를 먹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말랭이 차로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무말랭이를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주시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볶아진 무말랭이를 차로 잘 우린 다음에 마시면 되는 겁니다. 무말랭이에 열을 가해서 갈색으로 변할 때 더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긴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에 염증과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주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들은 우리 몸의 뼈와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뼈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매일 섭취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해서 우리 몸의 혈당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당 지수를 올라가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바로 글루카곤입니다. 우리가 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글루카곤의 기능을 억제해 줄 수가 있는데요.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의 효능이 제한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무에는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면 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꿀인데요.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매운맛을 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에는 항균, 항염, 항산화 이런 효능들이 있어서 무와 함께 드시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줄어들게 하며 몸의 기력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와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효가올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몸 안에 있는 찬 기운을 밖으로 배출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따뜻해지면 일반적으로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한 생강은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생강을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요오드가 우리 몸 안으로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내에 요오드가 풍부하게 있는 상태면 사실 이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평소에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이트로젠은 열을 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물을 드실 때 생으로 그냥 드시지 말고 열에 잘 익혀서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4대 중증 질환이라고 하면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이 암 발생 원인은 유전, 흡연, 음주, 감염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3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암이 발생했을 때나 항암이 끝난 후에도 식습관 관리나 자기 관리도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니 진짜 스스로의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특히 항암 중에는 극단적인 채식과 식사량 감소가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몸의 영양 불균형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것 드시면 암세포 씨를 말릴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과연 뭘까요? 아마도 4대 중증 질환인데 이 4대 중증 질환이라고 하면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최근 1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암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질환보다도 암 관련된 기사나 글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 현대인들에게 암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주 친숙한 질환도 되었고
세계적으로 50세 이하 연령대의 암 발생률이 지난 30년간 무려 79%나 증가했다고 하니 무섭기도 하고, 저도 암에 대한 원인이나 예방법도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암 발생 원인은 유전, 흡연, 음주, 감염,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3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암이 발생했을 때나 항암이 끝난 후에도 식습관 관리나 자기 관리도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니, 진짜 스스로의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 가지 음식을 무턱대고 많이 드신다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식단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항암 중에는 극단적인 채식과 식사량 감소가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몸에 영양 불균형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혹시 통곡 자연식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암 예방 최고의 식습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채식은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채식은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식단을 의미하는 거고, 이 식물성 식품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가공된 음식도 허용이 되는 식단이에요. 예를 들어 정제된 곡물이나 가공된 채식 제품인 햄버거, 버거 패티나 소세지, 이런 것도 섭취가 가능해요. 반대로 통곡 자연식물식은 이 가공되지 않은, 이게 중요해요.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 상태 그대로,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고기나 달걀, 유제품, 생선, 이런 식으로 가공식품은 줄이고 통곡물, 생채소, 과일, 견과류, 이런 거를 포함해서 섭취하는 것이 특징인데, 현미밥을 메인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이 현미뿐만 아니라 통율무, 통보리도 있을 수가 있겠고, 수수, 기장, 콩, 이런 것들을 함께 섞어서 밥을 짓고, 반찬으로는 채소나 과일 등을 가능하면 가공하지 않고 양념이나 첨가물을 넣지 않은 상태로 조리해서 먹는 식단이에요. 이 통곡 자연식물식을 하실 때는 다양한 색상의 채소를 뿌리, 줄기, 잎, 열매, 다양한 부위로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미국 암연구소에서는 이 브로콜리를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뽑았고, 이 유방암 세포 증식도 막아주면서 전립선 암까지 억제한다는 논문도 굉장히 많이 게재가 됐어요. 또한 폐암이나 대장암 예방을 돕는다는 연구 논문도 있는데, 이 브로콜리는 옛날 그 고대 로마에서부터 진짜 귀하게 여겨졌던 채소예요. 그래서 주로 그때는 일반적으로 많이 먹지 못했고, 이 귀족이나 왕족들 사이에서 식용으로 굉장히 많이 즐겼다고 하네요. 이 로마 군인들의 체력 유지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거쳐서 이 브로콜리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랑받는 채소가 됐죠. 브로콜리는 국립암연구소에서 암 예방식품으로까지 선정이 되면서 우리 소비자한테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 브로콜리에는 이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항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설포라판 성분은 이 암세포 성장과 체내 염증을 억제시켜주고, 특히나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여러 암 종류의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되면서 이 항암식품으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한국인들이 한 90% 이상이 잘못 알고 있다는 브로콜리 세척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깨끗하게 섭취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브로콜리는 브로콜리 머리가 뽀글뽀글 파마식으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브로콜리 꽃봉오리 사이사이에 이 먼지와 각종 벌레들이 굉장히 또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이 먼지, 벌레, 각종 잔여 농약들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씻고선 드셔야지 굉장히 또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자, 주목해 주세요. 브로콜리는 물로 그냥 흐르는 물에 세워서 씻거나 담가서 이렇게 몇 분 담가 놓는 것만으로는 깨끗하게 세척이 어려워요. 꼭 꽃봉오리, 빠마머리처럼 생긴 그 꽃봉오리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게 향하게 해서 소금이나 식초물에 30분 정도 담궈 두셔야 오염 물질이 어느 정도 빠져나와서 깨끗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를 물에 데쳐서 먹는 것보다는 찜기에 살짝 삶아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조리법이고, 이 브로콜리의 줄기 부분에는 영양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줄기 끝부분은 식감이 조금 거칠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잘라서 버리는 것은 추천을 드리죠.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이 찬바람 솔솔 불어오면 길거리에 파는 군고구마가 생각나죠. 이 달콤하고 촉촉한 고구마는 맛도 좋지만 이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우리 몸에는 건강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매일 4,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성이 되고 죽고 이게 반복이 된다고 해요. 이 고구마를 꾸준히 드시게 되면 암세포를 억제시키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고, 실제로 아시아 유명대학 의과연구소에 따르면 이 고구마는 항암 효과가 있는 여러 채소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해요.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각종 암세포 증식도 억제시켜주고 발암 물질도 감소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베타카로틴이란 이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색소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당근에도 들어있고, 굉장히 많은 파프리카 야채도 있는데 빨강색, 주황색 이렇게 선명한 색을 띠는 게 특징인데, 생고구마 까면 약간 노란빛 띠죠. 이렇게 고구마의 노란 색소에도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체내에서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주고 암세포의 전이나 성장이나 발생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몸속의 발암물질 등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걸 도와줘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고구마를 매일매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이 폐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난소암과 유방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 고구마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암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껍질째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세척도 잘 해서요. 더불어 생으로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고구마를 굽거나 찌게 되면 수분이 사라지면서 당분 함량은 오히려 높아져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혈당을 조금 더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체중 감량이나 혈당을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이라면 생고구마를 소량씩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 세 번째는 바다의 채소라고 불리는 미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미역국 맛있어서 자주 드시잖아요. 흔하게 먹는 음식인데, 이 미역하면 유독 생일상, 그리고 우리 아기를 출산하는 산후조리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 초학기라는 문헌에 따르면 옛날에 고래가 새끼를 낳고 미역을 뜯어 먹은 후 산후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보고 이 옛날 고려 사람들이 산모에게 미역을 먹였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 대단하고 똑똑하죠. 이 혈액순환을 돕고 피를 맑게 해서 이 산모뿐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특히나 미역 귀에는 이 후코이단이라는 성분도 굉장히 많아서 항암작용이 뛰어난데, 이미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만 하더라도 거의 한 1,400편이나 넘어섰고, 매년 100편 이상의 새로운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다고 해요. 그래서 차세대 항암물질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미역 같은 갈조류에만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계기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한다는 논문이 밝혀지면서부터인데, 이 후코이단 성분의 용액을 암세포에 주입을 하게 되면 72시간 후에는 그 암세포가 소멸했다고 외국 유명 대학에서 발표된 논문도 있었어요. 정상세포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암세포만 자멸하도록 유도했다고 발표된 논문이요.
우리 암세포는 암세포 자체로는 괜찮아요. 근데 암세포는 증식을 굉장히 빠르게 해요. 그러니까 전이도 굉장히 쉽죠. 이처럼 암세포가 끊임없이 자라나기 때문에 치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 후코이단이라는 거는 암세포의 성장을 늦추고 막아서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게 도와주고 암세포의 생명줄을 또 차단해 버린다고 하니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별 생각 없이 먹었던 미역국이 이제는 저는 먹으면서 암세포가 없어져라 하면서 먹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미역국이 보약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 네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천국의 채소라고 불리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생으로 먹기도 하고 익히거나 주스, 소스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95%가 거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 섬유질, 탄수화물, 비타민 A, 칼륨, 철분, 마그네슘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토마토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뛰어난 항암 성분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토마토 역시 미역과 동일하게 암세포의 사멸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우리 몸에 노화를 유발하는 이 산화 물질을 제거하고 암세포 성장도 억제시켜주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베타카로틴은 발암 물질을 무력화시켜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데 하지만 두 가지 성분이 모두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흡수율이 한 10% 정도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토마토는 찌거나 굽더라도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진 않아요. 그래서 기름에 볶아서 드실 때는 우리 몸의 체내 흡수율을 8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또한 일반 토마토보다는 이 작은 방울토마토가 수분 함량이 적어서 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방울토마토를 먹는 것이 영양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산성도가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위장이 약하신 분 있잖아요.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토마토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해요. 드물긴 하지만 토마토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셔요. 가려움이나 토마토 성분을 드시면 호흡곤란이 생기신 분들이 있다면 섭취를 즉각 중단하셔야 되고 또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능사가 아닌 것은 제가 매번 말씀드려서 이제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는 물론 있지만 보통 일반 토마토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하고 방울토마토는 20알 내외로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은 마늘입니다. 자, 한국은 마늘의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늘 소비량이 굉장히 높아요.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은 무려 7.9kg나 세계 평균 소비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0.8kg이에요. 이 0.8kg과 비교했을 때 10배나 높아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각종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죠. 김치찌개, 나물, 불고기, 한식에는 마늘이 빠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식재료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매일 섭취하고 있었던 마늘이 암세포를 죽이는 음식이라고 하니 반갑죠.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흔한 음식이나 그런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없었다면 정말 제 생각에는 산삼보다 더 비싸게 팔렸을지도 몰라요.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토마토나 브로콜리, 다른 항암 식품들 중에서도 항암작용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냄새 때문에 기피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근데 이렇게 항암 효과로 인해서 마늘 소비량은 정말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해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정말 항암작용이 있는 식품들 중에서 첫 번째로 또 마늘은 선정했고 타임지가 선정한 10가지 건강식품에도 포함되었다고 하니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기도 해서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 이러한 다양한 병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또 향균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알리신은 종양 형성을 방지하고 암세포 성장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 위암, 유방암, 대장암 이런 암 예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마늘은 특히 자르거나 으깨서 섭취할 때 알리신 생성이 굉장히 또 극대화된다고 해요. 마늘을 자른 다음에 한 10분 정도 놔두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돼서 가열을 하더라도 이 알리신 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오늘도 정말 유익하셨나요? 우리 모두 정말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역시 또한 기억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뇌졸중이란 우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손상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또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구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00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2초마다 한 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예요.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인 뒤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3시간 44분 정도 걸렸고 환자 10명 중 6명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후유증을 막을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잘 몰랐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뇌졸중의 신호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뇌졸중 치료는 시간 싸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빠르게 대처했더라면 나을 수 있었던 증상들이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료도 어려워지고 반신불구나 같은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평생 남아버리기 때문인데,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인 뒤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3시간 44분 정도 걸렸고 환자 10명 중 6명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후유증을 막을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잘 몰랐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인데, 그러면 왜 전조 증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뇌졸중은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게 되면 이 치료 가능한 방법이 달라지고 또 후유증의 강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뇌졸중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뇌졸중이란 우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손상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또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구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00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2초마다 한 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예요. 이렇게 이 뇌졸중은 흔히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인식이 높은데, 젊은 층 발생 비율도 낮지 않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나 예방법을 미리 숙지하시고 계셔야 돼요. 먼저 뇌졸중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고혈압이나 혈관이 막히는 증상 중 하나인 죽상동맥경화증 혈전증, 심장병, 흡연, 음주, 비만 등등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혈압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 혈관이 손상되거나 망막 손상이나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뇌졸중도 고혈압의 합병증 중 하나로 생길 수가 있는데, 이처럼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경우 말 그대로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겠죠. 이 압력이 증가할 수가 있어서 또 혈관도 손상될 수가 있어요. 이 손상된 혈관이 우리 몸의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또 이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죠. 특히 이 고혈압은 특정 혈관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혈관부터 큰 혈관까지 모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져 뇌로 가는 혈류도 차단되고 동맥경화 같은 증상도 생기기도 하고 혈관 내벽에 이 단단한 플라크 같은 것도 생겨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뇌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차단시켜서 허혈성 뇌졸중도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때 딱딱해져서 탄력을 잃은 혈관이 터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뇌출혈이죠, 말 그대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는 뇌졸중 위험이 많게는 4배까지 올라가고, 심장질환의 경우는 발생 위험률이 약 17배까지나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흡연과 음주도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금연과 금주는 필수로 해주시는 게 좋죠. 하루에 또 피우는 이 흡연량이 더 많을수록 더
발생 위험은 늘어나고 과음도 그 주기가 짧을수록 혈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혈관에 기름기가 끼고 딱딱해지고 심지어는 동맥경화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뭐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겠죠. 근데 좀 적절히 텀을 좀 길게 두면서 건강한 음주 습관을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비만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큰 병으로 키우지 않으려면 체중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뇌졸중 하면 골든타임을 기억하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죠? 증상이 발생된 후에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셔서 진단을 받으면 이 초기 뇌 손상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고 경과가 좋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혈관이 어떻게 막혀 있냐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죠. 또 동맥내 혈전 제거 수술 같은 경우는 증상 발생 후 6시간 이내에 받는 게 가장 좋지만 혹여나 증상에 따라서 24시간 이내에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처와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골든타임을 놓쳐 조기 치료 자체가 어려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만약 가족력이 있다면 평소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뇌졸중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이 일어날 시간을 메모하신 다음에 병원으로 가시는 게 이 발병 시간에 따라 치료가 또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해서 증상이 발생한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메모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나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겠고 이동 시간도 없으시다면 무조건 119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반신마비 또는 이 안면마비예요. 뇌졸중 환자의 약 80% 이상 겪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예를 들면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그릇을 놓친다던가 길을 걷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거나 이런 증상이 이제 종종 발생이 되는데 얼굴의 경우에는 이 어떤 표정을 지어도 어색해 보이고 삐뚤어 보이거나 대칭이 맞지 않는 그런 느낌 등을 받게 된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는 그 뇌의 특정 부분의 혈류 공급이 차단이 되거나 제한이 돼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뇌는 신체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데 각각의 신체 부위는 뇌의 이 특정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이 일어나게 되면 혈액 공급 중 일부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뇌의 일부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운동이나 감각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즉 반신마비는 운동을 조절하는 뇌 부위의 일부가 손상됐을 때 안면마비는 쉽게 안면 신경을 담당하는 영역이 손상됐을 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반신마비는 한쪽 팔과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거나 힘이 빠져서 제대로 움직이기도 조금 힘들고 감각도 둔해지다 보니 통증이나 온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또 물건을 짚거나 우리가 들어 올리는 것도 좀 힘들어져요. 안면마비는 마비가 발생한 쪽의 얼굴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기 때문에 얼굴이 웃으면 일그러져서 비대칭으로도 보일 수가 있고 마비된 쪽의 입모양이 처지고 눈도 제대로 감기지 않거나 이 눈꺼풀도 처져서 눈을 완전히 감는 것도 힘들다고 하네요. 이런 증상들은 갑작스럽게도 나타나고 몇 초 몇 분 사이에 또 사라지기도 해서 증상이 사라지면 나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증상이 사라진다고 해서 결코 안심하지 마시고 이 증상이 조금이라도 반복되면 신속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 치료가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알려드리는 이 전조 증상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뇌졸중 전조 증상 이 두 번째는 언어장애예요. 뇌는 이 언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을 갖고 있는데 뇌의 왼쪽 이 전두엽 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언어를 생성하고 이 말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그 브로카 영역과 언어를 이해하고 이 왼쪽 측두엽 쪽에 위치한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뇌졸중은 주로 이 왼쪽 뇌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하기, 이해하기, 우리가 읽고 쓰는 거 모두 조금씩 불편하고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뇌졸중이 의심되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 보세요. 발음이 아라라라 뭉개지면서 어눌해진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평소와는 약간 다른 대화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타 발음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간단한 문장을 소리내서 읽기도 어렵고 특정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살짝 뇌졸중을 의심해 보실만 해요. 평소에도 맘마랄라 가가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발음 테스트를 수시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발음이 계속 뭉개지거나 발음하기가 좀 힘든다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약간의 검사나 다른 이제 상담 같은 것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혹시 영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갑자기 하고선 이렇게 쓰러지는 거 많이들 보셨죠?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을 많이 보셨는데 실제로 뇌졸중은 증상이 조금 다른데 초기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병원에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뇌졸중 전조 증상 이 세 번째는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어지럽거나 균형을 잃게 된다면 이 뇌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어제 무리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은 뇌졸중의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에 손해가 손상되면서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실돼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우리의 손해는 신체의 균형과 협응 그리고 자세 조정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뇌졸중이 손해에 영향을 미치면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서 어지럼증이나 불안정한 걸음걸이, 자세 불안정, 동작이나 모션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 평소와는 다르게 주변이 빙글빙글 돌면서 심한 어지럼증이 느껴지시거나 균형을 잘 잡지 못해 걸음에 불편함도 느끼고 또 몸을 바로 세우기 어렵다면 뇌졸중도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무조건 뇌졸중의 증상이 아니고 실은 귀에도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원인 모를 메니에르병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양한 질환 중에서 우리 몸에 이렇게 이상이 생기면은 우리 몸 자체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계속 이 증상이 반복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몇 초 몇 분 만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이것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바로 시야장애와 두통이랑 구토입니다. 이러한 시야장애는 이 후두 옆 시각 경로에 있는 뇌관이 손상되면서 정보 처리나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고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반맹이나 복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뇌관은 시각을 처리하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시각 경로와 관련된 중요한 신경 핵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시야 결손은 특정 부분에서 갑자기 시야가 이쪽에서 사라지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고 반맹이라는 거는 시야의 이 절반이 보이지 않거나 흐릿해지는 현상 또 복시는 눈 근육이 조정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시각 경로에 문제가 생겨 두 개의 이미지가 동시에 보이는 증상이에요. 혹시나 이 짧은 시간 안에 시야가 왜곡되거나 흐릿해지고 보이지 않게 될 경우에는 잠깐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이를 무시하고 넘길 수는 있는데 뇌졸중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반복되면 역시나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증상인 두통과 구토에 주목해주세요.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두통이죠. 그래서 두통으로는 어떻게 보면 쉽게 뇌졸중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지만 뇌가 손상된 상태에서의 통증은 일반적인 우리가 느끼는 두통과는 조금 다르게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고 해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발생하고 사라지는 게 반복이 된다면 이것 또한 뇌졸중의 심각한 증상일 수가 있어요. 일반 두통인 증상이랑 다른 쪽의 원인으로 인해서 느끼는 두통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잘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뇌졸중은 뇌의 일부의 혈류가 차단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혈액이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 조직도 손상이 되거나 혈관이 터지고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혈관 내압이 증가해서 참을 수 없는 두통과 구통도 같이 동반한다고 해요. 혹시나 가족이 뇌졸중 증상을 나타낸다면 즉시 지조하지 마시고 119에 연락한 다음에 우선 환자를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혹시나 의식이 없을 경우 구토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몸을 옆으로 눕혀주시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환자가 입에는 아무것도 물지 않아야 되고 또 혹시 구토를 할 경우 입 안에 구토물이 남아있으면 손으로 구토물을 긁어내야지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질식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조 증상들을 언제 다 외우고 기억하고 있어?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이러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럼 간단하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 뇌졸중이 급한 상황인 건 아시죠? 제가 말씀드려서 급하다 급해 빨리빨리 이게 영어로 뭐죠? 패스트죠. 이 급하니까 패스트. 이 패스트 테스트로 뇌졸중의 초기 경고 증상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패스트라고 하면은 FAST. 이 패스트의 F는 face, 얼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 쪽의 일정 부분에 대한 마비 증상이나 이 비대칭성. 그리고 A는 팔, arms. 팔의 운동신경 확인으로 팔 힘이 약해지거나 한쪽 팔이 저리거나 계속 한쪽 팔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증상을 확인하는 건데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고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올릴 수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이런 경우도 많이 시행된다고 해요. 그리고 패스트 중에 S 이 스피치는 말 발음이 어눌해지고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 그리고 마지막 패스트의 T 타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시간을 기록하고 119 또는 병원에
번에 빠른 시간에 내원. 이렇듯 헷갈리면은 여러분들은 패스트만 기억해 주세요. 이런 무서운 질병이 걸리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언제 어떻게 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귀찮아서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꼭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내셔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습관화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관리나 건강한 식단, 운동, 금연, 체중관리, 금주 굉장히 많이 있죠. 또 고혈압은 뇌졸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위험 요소로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을 경우 뇌혈관에 과한 압력이 가해져 혈관이 손상되거나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한 나트륨과 고지방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 운동도 주기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과일, 채소, 통곡물 이러한 식이섬유나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고, 매일 30분 이상 걷기, 조깅, 자전거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반복해 주시면 뇌혈관에 손상을 주고 또 혈압을 상승시키는 흡연과 음주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게 뇌 건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먼저 수박을 드실 때 바나나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수분 보충의 최고인 수박과 에너지 충전과 다이어트에 좋은 바나나는 함께 드시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칼륨 때문인데요.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무기질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몸에 피로감이 몰려들고 기운이 빠져서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될 수가 있죠. 그럴 때 칼륨이 보충이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도 하죠. 따라서 고혈압이나 고지혈, 심장병,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칼륨이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칼륨도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 어떤 게 있죠? 바로 수박이죠. 더울 때 갈증과 더위를 씻어주는 수박도 함께 드시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수박을 꺼려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수박을 드실 때 올바로 알고 드시면 건강한 분들 뿐만 아니라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 껍질 버리기 참 귀찮죠? 이 수박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수박과 상극인 음식들과 주의할 점,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수박의 효능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수박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먼저 수박을 드실 때 바나나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수분 보충의 최고인 수박과 에너지 충전과 다이어트에 좋은 바나나는 함께 드시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칼륨 때문인데요.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무기질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몸에 피로감이 몰려들고 기운이 빠져서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될 수가 있죠. 그럴 때 칼륨이 보충이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도 하죠. 따라서 고혈압이나 고지혈, 심장병,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칼륨이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칼륨도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신장에서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에서는 부정맥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수박과 바나나 모두 칼륨이 풍부한 과일들입니다. 함께 드시면 지나친 칼륨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최근에는 수박과 함께 치즈 요거트를 곁들인 샐러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수박과 치즈 요거트는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같이 먹으면 달콤 짭짤해서 먹기에는 너무 좋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수박 속에는 이뇨작용과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수분과 비타민까지 가득합니다. 눈 건강에 좋기로 소문난 비타민 A와 우리 몸의 에너지 충전 역할을 하는 비타민 B, 그리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죠. 뜨거운 여름에 수박 한 입 먹으면 더위에 지친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바로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수박의 영양 성분은 우리 몸에 곧바로 흡수가 돼서 기력 회복에 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거트, 치즈와 함께 드시면 수박과 정반대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수박에 가득한 수분은 혈관을 타고 우리 몸에 비타민을 채워주고, 반대로 혈관 속의 찌꺼기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치즈와 요거트의 단백질과 지방은 느리게 소화되기 때문에 소화의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치즈와 요거트는 느리게, 수박은 빠르게 반응하게 되면서 복부의 팽만감과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튀김 같은 기름으로 범벅된 음식도 수박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수박은 매우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죠. 무더위에 지친 우리 몸속의 열을 뚝 떨어뜨려서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기름기 가득한 튀김과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 속에서 기름이 딱딱하게 굳어서 소화에
소화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분이 위액을 묽게 희석해서 소화를 더욱 느리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름에 유독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식후에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후식으로 드셨기 때문일 수도 있으니 앞으로는 소화를 위해 수박을 식후에 바로 디저트로 드시기보다는 공복에 따로 드셔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박은 무엇과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깜짝 놀랄만한 음식인데요. 바로 계피가루입니다. 수박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면 혈당이 낮아지고 당뇨병의 위험이 줄어들게 되죠. 수박과 계피가루를 함께 드시면 이런 당뇨 관리 효과를 배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박의 당이 혈당을 높일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피가루와 함께 드시면 안심하고 수박을 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계피가루를 도대체 어떻게 수박과 같이 먹냐고요? 그럴 줄 알고 함께 먹는 방법도 준비했습니다. 수박 토마토 샐러드인데요. 수박 한쪽과 토마토 한 개를 적당한 크기로 준비해 주시고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상추나 깻잎 같은 녹색잎 채소를 곁들이고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수박 레몬 주스도 있는데요. 물 200ml 정도에 수박 한쪽, 레몬 한 개를 믹서에 갈아주고 계피가루를 살짝 넣어 마시면 됩니다. 토마토도 수박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수박의 색이 빨간 이유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토마토가 기적의 항암식품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빨간색 라이코펜 성분 때문이죠. 놀랍게도 수박에는 토마토보다 라이코펜이 무려 30% 정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수박의 라이코펜이 우리 몸속에서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인 활성산소와 혈전을 제거해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세포가 노화되고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 줍니다. 라이코펜이 풍부한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암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도 있겠죠. 토마토의 유기산과 수박 속의 칼륨이 함께 작용하면서 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혈관을 청소하며 염증까지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토마토와 수박의 항암 효능은 전립선암과 동맥경화에 매우 효과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알려드렸던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수박과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수박과 토마토를 기름에 살짝 구워서 드셔도 좋고 올리브유를 드레싱으로 뿌려서 드시거나 견과류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항암 성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수박씨 혹시 뱉어서 버리시나요? 앞으로는 꼭 수박씨도 씹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수박씨가 중국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간식이라는데요. 수박씨는 30%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은 씨앗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잣이나 땅콩 또 해바라기씨보다 월등히 높은 양입니다. 수박씨의 나머지는 어떤 성분일까요? 바로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레산입니다. 리놀레산은 뇌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으로 뇌 기능을 올려주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죠. 게다가 수박씨의 리놀레산은 우리 몸속에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 내장지방이 생기는 것도 차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서 각종 성인병 예방에 최고 효과가 있는 거죠. 또한 쿠크르비타신이라는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액 자체를 맑게 만들어주고 살균까지 시켜주어서 암 발생을 막아주고 기생충을 제거하는 구충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수박씨를 모아서 씻어서 말린 뒤에 마른 팬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고소한 견과류처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수박이 다 좋은데 수박 껍질이 부피가 커서 버리기가 힘드시죠? 많은 분들이 수박을 빨간 부분만 먹고 흰색 부분은 그냥 버리게 되는데요. 이 흰색 수박 껍질 부분이 우리 몸에는 아주 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박의 흰색 껍질 속에 가득한 시트룰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 때문에 수박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로 좋은 수박차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붓는 부종은 왜 생길까요? 그 이유는 독소가 잘 배출되지 않으면서 그런 현상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장기가 활동을 하고 나면 노폐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노폐물이 제때 잘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노폐물이 그냥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트룰린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한 형태인 요소로 바뀐 다음 우리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트룰린이 수박에 많이 들어있어서 붓기 제거 및 독소의 배출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죠. 또한 시트룰린은 동맥혈관 자체를 넓게 만들어 주어서 혈관이 넓어지는 만큼 혈액순환도 더 원활해지고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 공급도 원활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트룰린이 수박의 빨간 과육보다 흰 껍질에 2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박 껍질을 그냥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수박 껍질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은 깍두기를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수박 껍질을 적당한 크기로 썬 다음에 소금에 절이고 매실청이나 식초를 넣고 숙성을 시키면 맛있는 수박 껍질 깍두기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수박 껍질 피클인데요. 적당한 크기로 얇게 썬 다음에 피클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깔끔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또 우리가 여름이면 햇빛에 피부가 많이 그을리잖아요. 그때 이 수박 껍질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수박 껍질에 비타민이 특히 많기 때문에 얇게 썰어서 간 다음에 얼굴에 팩을 해주시면 여름철 자외선에 지친 피부와 주름을 탱탱하게 펴줄 수 있고 수분까지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 트러블과 염증에도 좋은 진정 효과가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박에는 먼저 말씀드린 효능들 외에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효능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노화 방지에 좋은데요. 수박에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화 방지 및 탄력 있는 피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박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 미백과 피부 미용에도 좋고 수박에 들어있는 수분이 피부에 보습 효과를 주고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은 피로 회복에도 좋은데요. 몸속에서 흡수가 잘 되는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가 있고요. 아르기닌도 풍부해서 더위로 인한 피로 회복과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복합제 중에 하나인 콜린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뇌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 잠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면역력도 강화해 줄 수가 있는데요. 수박의 이 라이코펜 성분이 면역 체계를 교란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서 감기,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밖에도 수박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지방 분해와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도 탁월한데요. 특히 근육통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칼륨과 시트룰린 성분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을 하거나 과로를 했을 때 오는 근육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농업식품 화학지식 저널에 따르면 수박 주스를 하루에 약 473ml 정도 마신 선수들은 근육통이 덜 발생하고 심장 박동수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